지난주에 벌어졌던 9살 어린이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더 짚어보고요. 이외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추모식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를 연결해서 상황도 들어보고 사건 정리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들을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방이 가로가 44cm, 세로가 60cm밖에 안 되면 정말 작은 가방인데 7시간이나 여기에 갇혀 있었다는 게 정말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아버지의 상습 학대 정황이 또 포착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이 자신들의 어떤 학대, 자신들의 폭행, 상해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마음대로 발현을 해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재현하는 것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네.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학대가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제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과 시스템에서 이미 한 달 전에 포착이 된 상황이었는데 네.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해가지고 결국 이 9살 어린아이가 이렇게 외롭게 참혹하게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결국은 몰랐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담한 기분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한 달 전에 법률상이나 시스템적으로 포착도 했고 앞서 기자가 언급해 줬지만 가정에서 아이와 분리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이런 원칙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전에 네. 막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그 관련된 법률로는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걸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전문기관이 방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것을 경찰과 협의해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도 자체는 뭐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분리하는 것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럼 네. 만약에 분리를 안 함으로 인한 위험성은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이가 원하지 않고 부모도 이제 잘하겠다고 하니까 가능 수준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또 아이가 그 안에 갇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저런 아동 학대 사건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동 학대, 특히 사망까지 이르는 아동 학대 사건은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가정이란 말로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네. 근데 이미 이렇게 방문까지 해서 신고 정황이 들어와가지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확인했으면은 적어도 이제 분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는 갖췄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무엇보다도 당시에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전문가가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동 입장에서는 9살 아동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를 때리는 부모라도 갑자기 부모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걸 상상하고 상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네. 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도 맞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래도 얘가 안전할까에 대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과 고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런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아동학대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대안으로는 강화된 처벌을 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분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아동학대 중상해였다가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로 네. 바꿔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은 이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그 가혹하고 참혹한 방식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고형까지도 구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법률상 이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은 치사라는 거는 한마디로 학대를 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개념인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배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크기의 사람을 가둬놓고 7시간이나 방치를 했다는 것은 네. 사실상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죽더라도 그것을 용인 내지 감수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살인의 범위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그 당시의 전후의 사정까지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안도 한번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N번방 사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고 있는 로리대장 태범 배모군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희 N번방 사건으로는 계속 뭐 조주빈, 각각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죠. 네네. 근데 이제 이 N번방이라는 하나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서 이 주범들이 들어간 다음에도 똑같은 것을 계속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야기됐던 뭐 태범이라는 닉네임의 배모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직을 했던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하고 그것을 유통시켜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별다른 인식이 이 주범들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고 이 사법부조차도 직접적인 성범죄에 비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네. 양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최고형을 때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가 얼마나 막심하고 피해자들한테 깊은 상흔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은 과거보다는 조금 나은 인식을 가지고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19살 배모군한테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고 공범한테도 징역 8년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판례를 보면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는데 네. 이 정도로 징역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에 따르면 이것 또한 약하다고 볼 수도 네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상으로는 사실 중형이 선고된 건 맞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차원에서도 특히 이제 반성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이제 그 아동 성착취물 유통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잡힌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징역 1년밖에 선고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사실은 다른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곳이었다면은 수십 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범죄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성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늦게나마 지금 있는 체제 내에서는 높은 형으로 이제 처벌이 된 부분인데요. 높은 형으로 처벌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사법부랑 사회가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뿌리 깊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한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라도 조금은 깨달은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N번방 사건을 보면은 뭐 공범이나 주도한 사람을 보면 조주빈, 문형욱 다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보면 젊은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서 네. 있습니다. 이게 10대, 20대들이 나와서 이런 범죄를 했다는 게 믿기지도 않는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한 건지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법정 최고형이 나온다면 조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사회 일반에서 소위 어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처벌 기준을 세우고 경각심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약한 형벌이 내려진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주로 이제 가해자도 피해자도 청소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범죄에 빠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전혀 인식을 못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제하고 교육하기 위한 노력들도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폭력과 악이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제 이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악마적인 사람으로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디지털 구조 그리고 그렇게 돈이 오갈 수 있는 구조 자체를 통제하고 앞으로는 이런 범죄가 안 벌어지게 하는 제도적인 개선까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면요.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된 전북대 전 의대생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뭐 초범인 점을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를 내렸는데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반성문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부로서는 이 형을 선고를 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교화가 될 것인가,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적대적 태도에 대해 상응하는 그런 형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돼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됐었죠. 반성문 등을 봤을 때 이제 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영재로서 네. 자라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성인식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회성을 길러내지 못한 부분들을 이 재판부는 파악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집행유예를 통해서 이 사람을 다시 풀어준다면은 이번 범죄와 이번 수사의 처벌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배움을 받고 교화를 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자신에 대한 면죄부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좀 엄중하게 처벌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년 전에 미성년자 강간치상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내용이 또 근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건에서는 무혐의를 받기는 했지만 네. 일단은 분명히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조건 만남 등을 제한하거나 그랬던 내용들이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어떤 한 번의 범죄를 저질러서 소위 뭐 반성문에 그렇게 썼겠죠. 뭐 실수를 했다. 이번에 큰 실수를 했는데 다시는 안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우발적인 한 번의 실수 차원이 아니라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범죄를 계속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것들을 이런 내용 등을 통해서 보고 이것을 양형에 참작해서 실형에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이 사건 수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소환이 됐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라고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약 이틀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아니 이 수사심의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왜 박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이미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장 청구는 영장 청구대로 진행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절차에 따르더라도 심의위를 심사를 받는 청구를 했다고 해서 절차가 중단이 되거나 또 사건 관계인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영장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장 심사를 가릴 최대 쟁점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 두 가지인데요. 이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성이라는 거는 이게 범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명이 됐는가 지금만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필요성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도주의 우려 자체는 뭐 당연히 없겠지만은 증거인멸에 관해 가지고 이제 삼성 측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수사가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가지고 증거인멸할 우려는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할 거고요. 최소한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검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관련된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총수가 구속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것과 큰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할 거고요. 실질적인 가르는 쟁점은 아마 구속의 상당성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바이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과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시세 조종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 피해의 규모가 수천억에서 최대 수조까지 이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중대한 범죄라면은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된 심사를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별다른 증거가 없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에 출소했기 때문에 다시 2년 만에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8일이죠. 내일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아마 결과를 대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청구 결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요즘에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게 좀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 네네. 보니까 판단의 결과에는 한계가 좀 있기는 한데요. 결국 이제 재판부로서는 구속의 상당성 부분, 특히 지금 삼성 측으로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회계적인 것들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시세 조정한 적도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설령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보고받거나 지시한 게 없고 다 아랫선에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인데 결국은 검찰이 지금까지 1년 8개월이나 수사를 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지금까지 나타난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별다른 새로운 증거는 없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 총수가 이번을 지시하고 기획했다는 것들은 누군가가 확실하게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소명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입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각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기는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일단 객관적인 증거를 봐야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